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김바우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메가 FT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상품 무역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뭔지 알겠는데 RCEP, CPTPP 이게 다 뭘까요? 우린 그리고 왜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될까요?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하듯 통상 환경이 변하면 우리도 통상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메가 FT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통상 환경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메가 FTA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한국이 가입한 메가 FTA, 그리고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메가 FTA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통상 환경과 메가 FTA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통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이 무엇인가요? 네. 통상은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만 잘 갖춰져 있으면 시장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통상은 정치, 경제, 문화, 보건, 기술 상황 등이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관세율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아무래도 덜 사게 되고, 중국 마찬가지로 미국산 물건을 살 때 덜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어떤 기술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정 기술을 중국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파는 데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같은 경우에 이런 물류 대란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거래라고 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하기 쉬운 제품도 있고, 이런 유통기한이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아예 수출을 덜 하거나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이란 것은 보건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기술 또한 통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렇게 통상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와 달리 볼 필요가 있고,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FTA는 무엇일까요? 예,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둘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의 수출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FTA입니다. 여기서 무역 장벽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인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있고 먼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또한 언어 장벽도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만약에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도 대표적인 무역 장벽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것이 바로 관세인데, 이 관세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물건,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 장벽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FTA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만큼 관세는 중요한 무역 장벽입니다.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을 넘을 때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들 역시 무역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무역 장벽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로 약정하는 것이, 이것이 FTA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라는 단어 외에도 다른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TA라는 단어를 학술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 일본과 같은 나라는 EPA라는 단어를 더욱 많이 씁니다. 하지만 동일한 뜻입니다. FTA, RTA, EPA. 네,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한국은 FTA를 언제부터 했느냐 살펴보면 사실 1998년부터 이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1998년이면 금융위기 이후인데 1998년에는 사실 세계적으로 FTA가 거의 드물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찍 FTA를 추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FTA 추진을 의결한 이후 첫 FTA를 한칠레 FTA를 추진하였고 그 2004년에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 FTA를 추진하기로 또 의결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이 2013년 6월입니다. 신통상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17건의 FTA를 통해서 50개 이상의 국가와 협정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FTA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간 및 국내 법적 절차, 즉 비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들을 통과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발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개시로부터 발효까지 평균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같은 경우 1999년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4년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한 RCEP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FTA를 흔히 한국의 경제 영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기체결 FTA,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경제 영토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77%였는데 2022년 2월에 RCEP이 발효되면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미국, EU, 중국과 같이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국가의 GDP만 해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인도, 베트남과 같은 신흥 개발 국가들도 한국과 FTA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WTO와 다자주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FTA는 다자주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FTA는 양자 간 협정 혹은 다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FTA입니다. 그런데 WTO는 아주 많은 국가들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그런 다자주의로 설명되고 합니다. WTO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트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가트가 WTO의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트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의 약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7년 23개 국가로 시작된 가트는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무역 규준이었습니다. 제네바 라운드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는 자유화의 범위를 농산물과 서비스, 투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 등의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기존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협상 결과를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국제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WTO가 출범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무역 규정을 다루는 세계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16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TO의 주요 분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인데 각자 다른 협약을 통해서 WTO가 세계 무역 질서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TO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특정 국가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혜택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대국을 대우하는 것. 이것이 최애국 대우인데요. 말이 참 어렵죠. 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C가 있는데 A하고 B가 이미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C하고 A가 또 다른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A가 C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면 그럼 B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WTO의 원칙이란 것은 이 A, B, C 국가가 있을 때 A국은 B, C에 대해서 그리고 B국은 A, C에 대해서 C는 A, B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WTO 내에서 이루어진 협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불가능합니다.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는 MFN이 최애국 대우의 약자인데 MFN 실행 관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국가가 WTO의 양어 관세, 우리가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적어낸 관세율이 있다면 그 관세율과 그 기본세율은 WTO에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이 제품의 관세율을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작은 값을 MFN 실행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MFN 실행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은 WTO 회원국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모든 WTO 회원국은 MFN 실행 관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FTA는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WTO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WTO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WTO를 보완하는 것이 FTA입니다. 그리고 WTO 가트에서도 FTA를 포함한 무역 규칙의 요건, 절차,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FTA란 것은 WTO를 보완하는 보완적 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WTO가 모든 회원국에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면 FTA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무역 장벽을 제거할 국가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FTA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WTO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대우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가 주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두세 나라가 이야기할 때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없지만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의제로 올렸을 때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이 그만큼 험난합니다. WTO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있고 만장일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빠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도쿄 라운드에서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협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 배려 의무가 있는데 배려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를 사실 할 수 있고, 중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WTO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그 뒤 라운드가 도하 라운드인데요. 도하 라운드에서는 어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WTO 플러스라는 말이 주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WTO가 답보하고 있다 보니 FTA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FTA 숫자가 늘어났고 FTA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FTA를 통해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WTO에 보장된 자유화 정도, 무역 장벽이 낮아지는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주체한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FTA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무역 자유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더 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특허권 강화, 이것도 사실 FTA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들입니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그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인데, 사실 후발 기업한테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FTA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FTA와 WTO에 대해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최근의 통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을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네. 먼저 제조업 일자리에 빚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2010년 지나서 좀 회복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부흥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녹이 난 것처럼 볼품없게 된, 일자리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민심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러스트벨트는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곳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러스트벨트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냐면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건 제조업 제품을 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겠다고 이미 후보 시절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1%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확보했는데, 이 승리가 없었다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는 경제적 중요성도 있지만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중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산업 구조입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산업 발전에 따라서 산업 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1차 산업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미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주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분야가 어디냐? 제품 설계, 연구개발, 마케팅, 이런 사업 서비스 분야에 음,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가가치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좀 더 빠르게 기술 추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조금 덜 쫓기거나 조금 느리게 쫓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해외 투자 기업의 가공무역,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해외로부터 재료를 수입해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제3국에 팔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 기업의 모국으로 파는 그 행위를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공무역은 중국의 무역을 상당히 고도화시켰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과거에는 재료나 기술을 모두 해외 기업한테 받아서 제조를 했다면 점점 그 노하우를 이제 알아가니까 해외 투자 기업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좀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술 취득을 적법하게 했느냐,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사용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만큼 지불되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기술 수준 향상이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미국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관점은 그 301조 보고서 제목에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런 자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했고, 그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미국은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추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미국의 그 입장이 좀 이해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가 나빠졌다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을 옛날보다 못했거나 아니면 수입을 옛날보다 많이 했거나. 근데 미국이 수입을 옛날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한테 무역수지 적자를 더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높여가는지, 미국 시장에 무엇을 더 팔았는지, 누구를 대체했는지 살펴보면 일본을 대체했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잘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기 하늘색이 중국이고 여기 오렌지색이 일본인데,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일본한테서 수입하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일본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해서 기술 자립을 천명하고 자금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지식재산권 보호나 기술 이전이 올바르게 되는, 적법하게 되는지를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 품목 평균 20%에 달하는 상호간 관세, 축소된 양국 간 무역,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더 부과하겠다, 조금 내리겠다, 아니 더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크게 4차례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4차례의 조치가 아주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겠다 했더라도 미국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아, 이 품목은 제외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또 일부 유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 몇 퍼센트의 관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 품목 평균 20%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미중무역 전쟁 이전에는 이 20%가 아니라 4%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세율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기본적으로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한 것에 상응하는 규모와 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역시
미국에 대해 평균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두 국가 간의 무역이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달리 또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던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규제했습니다.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근데 이 수출 규제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작년 중국은 자국의 전력 부족을 문제로 한국의 요소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소수를 딱 찍어서 수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비료 관련 제품 몇 가지를 수출을 좀 안 하겠다,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요소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수출 규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이 정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규제한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조치는 어떨까요? 중국은 석탄 수급 문제에서 촉발된 건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석탄 발전량, 전력 사용량 통제,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러한 환경 정책과 연관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이 모자라서 요소수 수출을 규제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중국이 석탄을 더 생산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 전력 사용 목표, 전력을 어느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전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력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을 덜 쓰게 하려면 요소수 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온 정책이 수출 규제인데 사실 이러한 그 문제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체계적 위험과 다른 건데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위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지금 2019년에는 우리가 체계적 위협을 한번 겪어봤고 2022년 1년에는 비체계적 위협을 겪어본 셈입니다. 자, 중국의 수출 규제가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 2021년 6월에도 이미 동일한 수출 통제 조치가 가해졌는데 우리나라가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수출을 막겠다는 금지 수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중국은 아주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 가공무역은 아주 중요한 무역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공무역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증치세, 우리나라의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해 줍니다. 게다가 가공무역 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인제 입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 최초에 입지할 때 아마 토지 무상 대여 이런 조건을 받은 기업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무역은 사실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이 가공무역이 초창기에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는 자가 생산해서 자기네들 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부가가치를 중국이 가져가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공무역의 범위를 줄인다든지 수출 증치세 환급 범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치한 그런 정책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세밀하고 그 영향이 대부분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별로 주목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상경에서 지금 드러났다시피 이런 수출 규제와 각종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 FTA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 우리가 메가 FTA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메가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메가 FTA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신조어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메가 FTA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나프타, 메가 FTA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국가가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참여한 국가 간의 무역 규모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혹은 참여한 국가들이 얼마나 GDP가 많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메가 FTA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요. RCEP, 그리고 TPP, 과거에는 TPP였는데 지금 CPTPP가 됐죠. 그리고 TTIP, 이런 것들은 메가 FTA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누가 봐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메가 FTA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WTO 체계가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WTO 체계에서 원래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 FTA가 중요합니다. 지금 WTO가 어떤 일을 처했는지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WTO의 상소기구란 것이 있습니다. 상소기구란 무엇이냐면, WTO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업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심이 패널심이고 2심이 상소기구입니다. 근데 상소기구가 최종심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역할을 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상소기구 위원 신규 임명을 저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임명을 저지했을 때 상소기구의 어 신규 위원 임명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은 WTO에 있어서 의장 국가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소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 상소기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즉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기구가 없으면 그럼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을 다 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는 EU 내에서 발생한 분쟁 같은 경우에 WTO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속이고 없더라도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WTO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기구만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분야의 협상 자체도 교착 상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도하 라운드가 출범됐는데, 2002년, 무려 20년 전에 분야별 협상 그룹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농산 분야, 이제 남아라고 하는데, 남아 분야 협상이 교착된 것도 WTO가 사실 한계를 보이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RCEP과 CPTPP와 같은 메가 FTA는 정기적인 또 수시적인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메가 FTA이다 보니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 가지고 그 이슈에 합의를 이룬다. 이 이슈를 이렇게 볼 것이다. 저렇게 볼 것인가. 이런 합의를 이루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WTO의
역할이 약하면 약할수록 많은 국가가 모여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내 논의 채널, 이것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또 다시 자국 우선주의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메가 FTA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과 메가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가입해서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하지만 줄여서 RCEP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인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RCEP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도 신규 시장 확대하고 또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무역액의 27%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29%, GDP의 28%를 차지합니다. 대략 3분의 1이 조금 안 되고 4분의 1을 좀 넘는 경제로 보거나 인구 규모로 보거나 무역으로 보거나 그런 크기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신남방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전략적 경제 협력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RCEP 체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한 아세안 FTA를 우리가 발효 중에 있지만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해서 문화 서비스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하여 RCEP 참여한 모든 국가와 통일된 우리가 무역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그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시장 개방은 RCEP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FTA 진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발효 10년 이후 최대 1.76%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94억 달러의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알세 협정이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되었다는 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 아세안 플러스 6 체계의 알세 협정을 개시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습니다. 그 뒤에 31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 그리고 19차례의 장관회의, 4차례의 정상회의가 있었고 2019년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종 서명하였고 그리고 작년 2021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2년 2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RCEP이 타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체결 FTA입니다. 그러니까 RCEP 이전에 우리가 이미 체결된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RCEP을 타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RCEP 회원국은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WTO 기본협정에 의한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한 12개 회원국은 정보기술협정이라고 하는 IT 제품에 적용되는 그런 협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IT 기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아세안 FTA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아프타를 통해 아세안 그 중국과 상호간 관세 양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중 FTA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 간 FTA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최애국 세율보다 이미 낮은 양어 세율을 적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CEP을 타결하더라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더 개방할 부분이 좀 적은 상태. 그런 편안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RCEP 타결이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입을 검토 중인 메가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TPP인데요. CPTPP는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발족하면서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11개국, 일본과 아세안을 주축으로 하는 11개국이 추진을 해서 CPTPP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2018년 발효했습니다. CPTPP는 총 인구가 6억 9천만 명, 세계 GDP의 12.9%, 세계 무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메가 FTA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13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CPT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높은 수준의 FTA라는 것입니다. 제가 RCEP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CPTPP는 이런 다루고 있는 분야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상품 무역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가 없는, 예외가 적은 관세 철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역시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투자를 못하게 막을 분야만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를 허락할 수 있는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협상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PTPP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대만,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CPTPP에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사실 강대국들의 눈치 게임과 같이 돼 버렸는데요.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지만 나중에 통상 정책이 변화하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TPP는 미국이 복귀하기 쉽도록,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협정을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CPTPP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지금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CPTPP에 실제로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싶으면 중국보다 조금 먼저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형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을 복잡하게 조율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어서 왜 CPTPP가 필요합니까? 한국은 사실 CPTPP 회원국 중에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이미 FTA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CEP이 발효될 거기 때문에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일정 부분 시장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CPTPP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CPTPP에 중국은 이미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이 만약에 가입할 경우에 CPTPP는 단숨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보면 통상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TPP 가입을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RCEP이나 CPTPP가 발효되거나 가입된다 그랬을 때 한국 수출 기업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RCEP이나 CPTPP나 우리나라는 이미 FTA 모범생으로서 많은 FTA를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RCEP이 발효하면 일본 등 역내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TPP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CPTPP에 가입해서 발효할 경우에 CPTPP 회원국에 대해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정 품목이긴 한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수입할 때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자유 판매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 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우리나라가 한배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데 CPTPP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가 CPTPP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국 즉 미국과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때 한국이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정책상 대만하고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과 동시 가입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PTPP는 일종의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가입한다. 또 미국과 대만이 가입한다. 혹은 대만이 가입한다. 아니면 중국이 가입한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PTPP에 미국이 가입했다. 그러면 한국이 가입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데 미국이 CPTPP에 들어오면 일본과 같은 CPTPP 회원 국가들이 미국에 좀 더 편안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입하든 안 하든 미국이 CPTPP에 들어오면 한국은 당장 미국 시장에서 어 크건 작건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같이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가입을 하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그 교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에 한국이 가입한다. 그럼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CPTPP에 들어가지 않는데 중국은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또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이 아닌 CPTPP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국가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아주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특혜 관세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혜 관세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FTA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수출하던 기업은 두 가지 관세율을 주로 살펴보았을 겁니다. 아프타 관세율 그리고 한중 FTA 양호세율. 근데 이제 RCEP이 발효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베트남에 수출하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베트남, 한 아세안, RCEP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관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원산지 증명에 유리한 그런 협정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산지 증명이란 무엇이냐면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수출하려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실제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원산지 증명입니다. 원산지 기준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완전 생산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국 안에서 생산됐음을 밝히는 것이 인제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쉽게는 1차 상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키워서 수확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죠. 이거는 완전 생산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물품의 생산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마지막 수출 국가가 진짜 원산지다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옆 나라로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 수출한 그 상대국에서 포장만 비닐로 한번 싼 다음에 다시 수출했다. 그러면 인제 그 나라가 원산국으로 판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질적 변형 기준이 좀 복잡한데 다양한 층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형되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 이상을 어떤 나라에서 기여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원산국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TV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TV의 부가가치가 전체가 100 이라고 할 때 그중에 60을 어 수출자가 속한 그 나라가 생산했다. 가져갔다. 그랬을 땐 이건 인제 RVC 60 이라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품 가치 평가액의 60% 이상을 수출국이 기여한 부가가치라는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VC 40, RVC 45, 60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로 HS 체계와 상품 분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실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혜 관세율 활용을 위해서 최소한의 상품 분류 체계를 알아야 하는데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가능한 유체물입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데 게임 DVD가 되면 상품입니다. 게임 USB도 상품입니다.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니지만 가상화폐를 담고 있는 물리지갑은 상품입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품목 분류 체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HS라고 하는 것인데 6자리로 구성된 게 국제 협약을 통해서 통용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주의할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리는 180여 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은 국가마다 제각각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10자리, 9자리, 8자리, 12자리 이렇게 다양한 자릿수가 있는데 6자리 이후의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개정을 합니다. 대략 5 년마다 개정을 하고 2022년 올해가 개정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2 년과 2021 년은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코드가 다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사실 이 6 자리 코드는 같은 시점에 모든 나라가 똑같이 써야 되지만 그걸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 년에 HS가 개정됐으면 그 버전을 모두 따라야 되는데 일부 국가들은 2012년 버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율이 얼마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코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라는 그 상대국이 우리랑 다른 HS 그 6 자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다양한 자릿수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S 코드라고 함은 6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라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tariff line, 내셔널 tariff line이라고 해서 3 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10 자리 쓰고 있고 미국은 10 자리와 8 자리를 혼용하고 있고요. 일본 9 자리, 중국도 10 자리, 8 자리 혼용, EU 8 자리 이렇게 됩니다. 10 자리와 8 자리를 혼용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것은 인제 수입 통제를 위해서는 쪼금 더 자세히 세분화시키고 국가 간 협상에선 거기까지 들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자릿수가 있고 전혀 호환되지 않음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HS 체계는 생물 분류
같이 위계를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품목 번호는 하나의 류, 2 단위 두 자리로 구성된 숫자, 그리고 네 자리로 구성된 호, 그리고 여섯 자리로 구성된 소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두 개의 품목 번호가 하나의 소호에 포함될 경우에 당연히 동일한 상위 호, 그리고 상위 류에 포함되는 그런 그 층위, 하이라키가 정확히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 상품 분류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고차와 신차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을 굉장히 걱정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5%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중고차는 5% 플러스 호주 달러 12,000달러 대당, 이런 종가세 플러스 종량세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보전을 위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 분류하기도 하고, 보건 건강을 위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상품 분류를 다양한 이유에서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 체계를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HS 품목 분류가 개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인데,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이건 20년 전에 국가 간 거래가 없었을 겁니다. 국내 거래건 국제 거래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세가 됐죠. 신제품과 사양품을 고려하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WCO 세계 관세 기구는 HS 품목 분류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은 1988년 판인데, 실제로는 1992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사용했고요. 96년에 개정을 했고, 6년 뒤인 2002년 개정한 이후, 그 뒤로는 이제 5년기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년, 2017년 개정돼서 사실 현재까지 5차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6차 개정판이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HS 개정 작업은 통상 6단위로 이루어진 소호가 분화되거나 병합되는 데 그치지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분야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에서 전기 동력 자동차를 분할하는 그런 분화가 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시는 분들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통상 환경이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미 FTA, 이렇게 우리나라가 몇 개의 FTA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통상 환경이 변했고, 그 통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은 무역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역 통계를 통해 평균적인 수출 가격, 상대국의 수입 가격, 시장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상황과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통계는 무역협회, 기타넷, 그리고 세계 무역 통계는 UN 컴트레이드와 트레이드 맵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역 통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거울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출을 했는데 상대국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모니터를 수출했는데, 멕시코에서는 모니터는 수입한 적 없고 TV는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 것으로 인지한 상품이 상대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인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할 때 이 품목 코드로
저쪽에 규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입국에서는 막상 우리가 써낸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신고를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 이슈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그 물품이 도착한 시점 간의 차이가 있고 가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FOB하고 그리고 보험과 운임이 포함된 CIF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원산국 차이도 있습니다. 원산국 차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선적한 국가가 그게 원산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그걸 제3국에 바로 수출하는 경우 그러면 인제 우리나라가 원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수입국에서는 한국한테서 수입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3 가지 이슈도 있고 어 그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분류 체계 차이, 분류 체계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써낸 품목 코드가 아닌 다른 품목 코드로 상대국이 수입 신고를 해서 생기는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 이슈는 사실 통계상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상대국이 어떤 품목으로 인지하는지를 파악해야지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입니다. 대한상위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정보를 잘 종합하고 있고요. 관세청 FTA 포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FTA와 관련된 정보를 그리고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는 한국의 수입 관세율 그리고 국가 관세 종합 정보망 국정망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패스 혹은 여기에서 인제 실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사 실적과 인제 그 관련된 세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폭 망라하고 있는 정보망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법령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시면 우리나라가 향후에 FTA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미리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그런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별표로 그런 미래 관세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 내비에는 현재 우리가 수출하려는 국가의 해당 품목의 관세율 그리고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 현행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 제공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WCO는 제가 밖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큰 틀의 품목 분류 계정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WTO 관세율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가입이 필요한 사이트가 있고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N 컴트레이드 그리고 월드뱅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WITS 그리고 ITC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맵 이런 사이트들이 인제 세계 무역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데이터 웹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미국의 관세율과 무역 통계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관과 해관이 각각 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해서 링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메가 FTA에 대해서 상품 무역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